도 입양과 위탁 가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양과 위탁 가정을 홍보하고 그쪽 분들을 모시고자 한국 입양 선교회라는 단체를 세웠습니다. 지금 2년 차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그쪽에 또 다시 대표직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고, 또 그러한 내용들, 그 고아들의 삶에 대해서 그 프로라이프 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진 생명 같이 키워주시면 어떠신가요? 그런 활동을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이 보육원에 있는 아동, 그러니까 시설 보호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설 보호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이봉호 상임 대표님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에 같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자 그래서 그 활동도 하고 있는 게 제 이력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화려하게 되는데 딱 하나는 그거예요. 고아 사랑, 고아 돌보자는 그 사역입니다. 말씀 허락하시면 제가 근데 화면이 조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러 갈라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 그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리 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았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는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다. 그들이 역시 대답할 것이다. 주여, 주께서 배고프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언제 우리가 보고 돌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여기 있는 사람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딱 세 가지인 거라고 감히, 집사가 뭘 알겠어요. 모르니까 이렇게 용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는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자녀를 생육하고 번성하려면은 부부의 숫자보다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명 이상을 낳아달라고 열심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로잔 준비위원회에서 그 전문위원으로 8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데요. 로잔의 2024년 대회가 한국에서 있을 때 그 주제를 무엇으로 이제 아젠다가 무엇일까를 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로잔이 아니면 개신교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 태아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일 때 지키지 못한 것도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태아의 생명을 지키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이 아젠다가 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정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적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배우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이웃은 누구신가가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우리 안에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자가 누구일까? 보면 그 태아이기도 하고요. 또 부모 없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것을 가지고 연도적 표로 보게 됩니다. 연도별 출생아 수 대비 보호아동 발생 비율. 보호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정, 부모로부터 헤어진 아동의 숫자입니다. 2010년에 보면 47만 명 정도가 신생아가 태어났는데요. 그중에 9,960명이 원가정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굉장히 출생이 줄었죠. 그래서 26만 명 태어났는데 그중에 4,700명 정도가 원가정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럼 비율을 보면 2%에서 1%, 다시 한 2%, 1에서 2% 정도 발생을 하는데 이 1%에서 2% 숫자는요, 대한민국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나오고 있고 선진국인 유럽, 북유럽에도 나오고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유는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의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들이 나오는 것은 어느 나라 가도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사실이고 비율입니다. 그러면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을 이 사회가 어떻게 돌봐야 되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일 것 같은데요. 2017년 이게 연도별로 찾아봤을 적에 그 정확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인터넷에 있는 어떤 서치 자료에서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한국은 2017년에 58% 정도가 보육시설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5명에서 10명, 심지어 그룹홈도 외국에서는 보육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올펀 케어 아니면 올퍼니지 아니면은 베이비 케어 퍼실리티 뭐 이러고 부르는데요. 그게 한 60% 정도, 58% 2017년에 한국에 있었고요. 미국엔 3.9%, 영국은 12%, 스웨덴 2%, 호주 5%. 그러니까 원가정에서 분리되는 아동, 보호아동은 어느 나라 가도 발생을 하는데 원가정에서 분리됐을 때 이 아동들을 어디로 돌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유럽도 어느 나라도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의 첫 번째 보호 원칙은 유엔 아동 보호 협약, 유엔 아동 권리 협약, 헤이그 협약 모든 협약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가 가정 보호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정 보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으세요. 심지어 해외 입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 입양이 왜 그렇게 슬픈가 봤더니 많은 분들이 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해외 입양인 자기 부모를 찾으면서 돌아다니다가 부모를 못 찾고 그 자기가 자란 나라로 가면서 눈물을 흘릴 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부모를 못 찾아서 우리들이 안타까워하는데 실은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이 그 청년들의 3배 정도 됩니다. 해외 입양인의 3배 정도 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자기 부모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를 찾으면서 울고 있는데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해외 입양 가신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만 있죠. 지난 7월에 저희 집에 2분의 해외 입양인이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같이 점심을 만들어서 먹고 또 저녁을 만들어서 먹고 기도하면서 11시쯤 그분들을 모셔다 드렸는데요. 하루 종일 거의 12시간 넘게 그분들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분들이 51세, 44세셨어요. 각자 따로따로 남녀였습니다. 해외 입양인은요, 대부분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입양이 그 당시에 그 옛날에는 남자아이들은 입양이 됐지만 여자아이들은 입양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근데 그 많은 여성들이 그날은 저희 남자 여자였는데요. 그분들이 아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데 왜 우리를 팔아먹었냐? 왜 우리를 미국에다 보냈냐? 막 이러면서 그 점심 먹고 나서 그런 그 막 자기네들의 안타까운 것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희 집은 한
한 20명 정도의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이 번갈아 가면서 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날 감사하다? 아니 그 뭐 아무튼 그날 2명의 청년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같이 그분들하고 성찬을 차려 놓은 것을 그분들이 한국 음식을 제 아내한테 배우면서 같이 요리를 내내 했지요. 그리고 저녁을 이렇게 음식을 깔아 놓고 그 청년들이 와서 먹는데 그중에 한 명이 끊임없이 손을 떨고 있었어요. 그 마약 중독입니다. 그래서 마약 금단 현상으로 떨고 있으니까 저는 고마웠어요. 그래도 그 저를 이모부라고 부르는데 이모부 집에 온다고 그래도 좀 마약을 안 하려고 노력했다는 게 감사하다.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남자, 51 된 남자가 이러고 보더니 영어로 "이 친구 왜 이러냐. 내가 보기엔 이 친구 그 drug addicted 그러니까는 그 마약 중독자인데 얘 왜 이러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 이 청년은 보육원에서 내내 있다가 지금 퇴소한 지 3년 됐는데 나오고 나서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저렇게 빠졌는데 지금 온누리교회, 제가 온누리교회 소속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는 선한 울타리 프로그램으로 저희 품에 와서 많이 회복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그 형제분한테 "당신은 오늘 이 행사가 끝나고 비행기를 타고" 물론 그분이 자기 생모를 못 만납니다. 근데 자기 생모의 동생을 만나요. 그건 좀 긴 얘기니까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당신은 당신의 생모가 당신 만나는 걸 거부해서 당신의 생모를 못 만나고 이제 미국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당신은 미국에 돌아갈 때 당신의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당신을 키워주신 백인 부모님들 품으로 돌아가지요. 근데 이 청년, 옆에서 손을 떨고 있는 이 청년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보육원 나와서 갈 데가 없이 방황하고 있는 걸 그나마도 온누리교회라는 귀한 공동체에서 여러 재정을 지원하면서 이제 품고 있습니다. 아, 당신이 보기에는 해외 입양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까? 과거에 그 당시에는 시대적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이 가난했고 아이들을 국내에 둬서 굶어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당신이 난 갔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의 상황을 돌아보고 도와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외로 해외 입양인들 중에요, 초등학교를 넘어가서 해외 입양을 가신 분들은 해외 입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친구들이 한국에 있거든요. 자기 친구들이 입양당하지 않은 자기 친구들이 한국의 보육원에서 나와서 그 평생을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사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요. 어려서 해외 입양 가신 분들은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은 그렇게 보육원에 10년 이상 장기 보육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나라, 정말 OECD 국가 중에 거의 이렇게 장기 보육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평균 10.8년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영아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청소년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혼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보육원에 들어서 장기 보육되고요. 또 보육원에 들어간 아이들이 자기 친생 부모와 면접 교섭되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10년 전 핸드폰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적에는요, 4%였습니다. 최근에는 핸드폰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는 전화를 걸려면 자기 생모도 전화 받기 어렵고 그러니까는 소통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그러니까 전화로 소통하는 것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의 아이들은 부모와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후원하고 있는 보육원에 12월 첫째 주, 곧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매년 12월 첫째 주에 부모를 초대해서 그 부모 앞에서 그 장기자랑하는 그런 대회를 여는데요. 거기가 80명 정원에 몇 명의 부모님이 오실 것 같으세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 큰 행사인데 제가 10년째 거기 행사를 참여할 때 5명이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보육원에 갖다 놓고 아마도 안 찾아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은 너무나도 자기 생모 생부를 기다리며 있는 상태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아이들의 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지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분리가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보면 시설 보호는 66% 정도 됩니다. 시설 보호는 더 들어가서 보면은 그 보육원과 그룹홈 두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2,700명 정도 되겠죠. 4,000명 중에. 그리고 가정보호가 거의 1,4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1,400명의 가정보호니까는 우리가 보기에는 와, 그래도 34%나 가정보호네? 라고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입양이 88명, 입양 전 위탁이 237명, 입양 전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입양 전에 그 아기를 돌보고 있는 케이스인데, 재작년에 정인이 사건이 나면서 입양을 판결하는 판사님들의 그 숙려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입양이 보통 국내 입양은 5, 6개월, 해외 입양은 1년 정도 됐던 게 현재는 거의 2배 정도 시간이 걸려서요. 해외 입양이 2년, 국내 입양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입양 전 위탁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저 입양 전 위탁은 대부분 입양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잡힌 것이고,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게 좀 연장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돌아가서 한 300명 정도가 국내와 국외 입양이 됩니다. 그리고 무연고 위탁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가정보호 1,300명 중에 입양이 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명 정도가 위탁이거든요. 근데 위탁의 1,000명의 위탁 중에요, 거의 900명 정도가 친인척 위탁이에요. 그러니까는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시는 것도 위탁이고요. 또 형제 자매, 그러니까는 그 생모의 형제 자매가 키우거나 생부의 형제 자매, 뭐 삼촌이 키우거나 이모가 키우거나 그런 것도 다 위탁입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일정 비용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그 1,000명, 1,300명 중에, 1,400명 중에 입양 한 300명, 그리고 무용고 위탁. 무용고 위탁이라는 것은 전혀 가정, 그러니까 핏줄이 포함되지 않은 그 아동이 한 100명 정도 되고,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나? 어찌 보면 무용고 위탁 한 100여 명도 안 되고 있는데요. 무용고 위탁의 숫자를, 무용고 위탁할 수 있는 가정을 늘려야 되는 게 현재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은 둘로 나눠집니다. 친권이 있는가, 친권이 없는가. 친권이 있으면 위탁 대상 아동이고요. 친권이 없으면 입양 대상 아동입니다. 근데 친권이 없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보육원에 가도 90% 이상이 다 친권이 있습니다. 근데 친권이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서양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친권 박탈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 18년 동안 보육원에 맡겨놓고 한 번도 찾으러 가지 않아도 그 아이의 친권은 그 부모에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친권 박탈 조항을 좀 강요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을 굉장히 욕할 수 있는 포인트죠. 어떻게 네가 천륜을 배반하고 그걸 자르려는 얘기를 하냐. 근데 저희들은 그런 법안으로 인해서 이 친권을 박탈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좀 돌봐줬으면,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이 얼마나 슬픈지를 좀 봐주셨으면 하고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만약에 친권 박탈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4,000명의 아이들이 원가정에서 분리됐을 때 말씀드린 대로 가정보호가, 그러니까 시설보호가 2,700명이 되는데요. 2,700명의 아이들은 원래는 시설로 가지 않고 다 위탁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위탁 가정을 찾는 게 저희들의 목표이고, 또 입양 가정을 찾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중에 300명 정도가 국내 입양, 국외 입양이라고 했습니다. 따져보면 남자, 여자 150명, 150명이겠죠. 근데 원가정에서 분리돼서 친권이 없는 아동들은 실은 상당히 신체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 중에 알코올 중독을 있었거나 아니면 조울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정신병력도 있고 신체적으로도 많이 연약한 엄마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랬을 경우에 건강한 여아가 한 100명 정도 되는데요.
건강한 여아는 100% 국내 입양이 됩니다. 요즘엔 여아 선호 사상이잖아요. 남아 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다 입양이 되고요. 과거와 정반대로 현재는 남자아이들이 입양 대상에서 많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남자아이들은 다 미국으로 가요. 미국은 건강과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제가 전국 입양 가족연대 대표로 입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그, 그 입양 부모님들이 요청하는 게 제발 한국에 있는 장애 아들, 입양 대상 아동을 빨리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라도 어려서부터 내 사랑을 받아야 온전하게 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시설에 있으면서 시설장들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시설장님들, 보육원 원장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시설병이 걸렸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뭐냐면 시설은 한 명의 부모가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에 부모가 3번 바뀌고 끊임없이 주 양육자가 바뀌는 환경이지요. 그리고 주 양육자마다 좀 상황이 틀리고 갓난아기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안아줘야 되는데요. 끊임없이 안아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하는 게 또 보육원의 환경입니다. 저희 동생이, 제 친동생이 아기를 위탁을 하고 있고 저도 작년 올해 그래서 저희 집안으로는 8번째, 9번째 아기를 위탁하다가 입양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탁할 때 제가 만약에 5, 6개월 된 아동을 봤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울지를 않습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 5, 6개월 된 아기를 위탁했을 때 울지를 않아요. 왜 안 우는지 아세요? 울어도 반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양 가정에 와서 위탁 가정에 와서 한 달 정도, 한 2, 3주 지나면서부터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많은 아동을 입양했거나 위탁한 가정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기 얼굴에 꽃이 폈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전에는 거의 무표정한 얼굴의 아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또 울고 웃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꽃이 폈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선한 울타리라고 하는 사역을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있는 청년들 보면 그래도 학대를 받았다가 청년기,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가출해가지고 그 거리를 방황하다 저희 센터로 온 청년들이 있고요. 보육원에서 갓난아기 때부터 자란 청년이 있습니다. 누가 더 낫냐, 그러냐라는 거 표현할 수는 없죠. 둘 다 상처받은 영혼이고 우리는 강도 만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둘 다. 근데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이요. 순진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 나쁘게 표현하면 멍해요.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 보육원에 들어간 청년들의 30, 40%는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갖는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감정적 소통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일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하는 게 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갓난아기 때 보육원에 특히나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게 저희들의 실은 요구 사항이고요. 가능한 빨리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정 환경에서 한 명의 주 양육자 안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게 하는 게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150명의 부모가 없어서 지금 해외 입양 가고 있어요. 그러니 해외 입양을 보내기 전에, 물론 해외 입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국내 입양에서 저희 나라에서 키우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분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게 제가 입양 선교사로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년 2,700명의 가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몇 명이 지금 보육원에 있나 13,000명이고 또 보육원에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다 잘 산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보육원에서 탈출해요. 보육원에서 가출해요. 근데 놀랍게도 보육원에서 가출한 청소년의 집계와 원가정에서 가출한 청소년의 집계가 굉장히 정확한 집계 없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참 놀라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보육원도 잘 신고하지 않고요. 원가정에서도 장기가출 청소년 신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보면 한 2만 명 정도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 13,000명,
또 보육원에서 나온 청년들, 가출한 청년들, 원가정에서 가출한 청년들 보면 청소년들 보면 합쳐서 한 3만 명 정도 된다. 이 3만 명은 가정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18,000명의 아이들이 왜 원가정에서 그렇게 가출하고 그렇게 됐을까? 대부분의 학대이고요. 원가정에서 끔찍한 어 제가 지금 같이 그 고아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자매님은 자기 생부한테 오랫동안 성폭행을 당한 자매도 있어요. 그러다가 걸려 가지고 분리돼서 보육원에서 자라고 나온 자매도 있습니다. 참 괴롭죠. 그런 얘기 들으면 끔찍하고. 근데 모든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아동을 잘 키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들어가서 그 아이들을 분리했을 때 이 아이들이 보육원에서 자라면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 통계를 봤더니요. 2010년 자료입니다. 그 이후로는 자료가 없는데 그것도 부정확하지만 가정을 이룰 확률이 7%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한테 "왜 가정을 갖지 않냐?"라고서 뭐 그 당시에 좀 보육원 원장님들이 물어봤더니 유의미한 대답 중에 하나가 갓난아기 때 들어간 아이들은 가정이 뭔지 모르고 또 중간에 학대 가정, 이혼 가정, 여러 가지 가정 불화로 보육원에 들어간 청년들은 "내가 왜 그 불행한 가정을 가져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정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짝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가정을 이들이 전혀 소망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 위탁 제도 활성화를 하자 그래서 열심히 제가 그 김미애 국회의원의 후원회장이기도 한데요. 이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일반 가정 위탁 제도 아까 무연고입니다. 1 년에 지금 100 가정이 안 되는 것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한 30배 정도 90 가정이니까 2,700 가정을 찾으려면 30배의 가정을 찾아야 됩니다. 어 그리고 말씀드린 3만 명의 가정을 찾아야 돼요. 너무너무 대단한 숫자잖아요. 3만 명.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우리가 어디서 구합니까? 지금 입양도 해외 입양 포함 300 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의 100배를 찾아야 되지요. 근데 우리에게는 놀랍게도 800만 명의 개신교 크리스천이 있고 그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두 교회가 한 명을 감당해 주신다면 또 거의 200만 가정의 크리스천 가정 중에 거의 1-2%만 이 아이들을 돌봐준다고 해도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랄 수 있고요. 어 원가정에서 깨어져 나온 아이들이 미혼모가 됩니다. 그 모든 죄악의 사슬은 고리에 고리를 물고 대물림되고 있는데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닌가 싶어서 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난 정권 때 많은 도움을 줬고 현 정권도 그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거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세금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지방은 9천만 원, 서울은 1억 2천 정도 전세금 대출 지원을 해주고 있고 1%의 저리로 이 청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2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좋은 지역은 안 되고요. 또 이 청년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집주인들이 이 청년들이 집을 또 좀 막 쓰겠지요. 제 아내가 은평구에 있는 꿈나무 마을 퇴소한 여자 청년 3명 집을 뭐 가끔 가다가 들리게 돼요. 그럼 그 앞에서 저희들이 100 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여러 개 삽니다. 뭐냐면 집에 들어가 보면 음식물 쓰레기부터 온갖 썩은 것들이 쌓여 있어요. 자기 삶의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이 웃돈을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이 그 보육원에서 나왔다고 해서 정신적 자립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퇴소한 청년들의 낮은 대학 진학률. 근데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지난 3년 전부터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이 지방대학, 미달되는 지방대학에 대부분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이 다 서울로 왔는데요. 지금은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이 18세, 19세 되는 만 18세, 19세 되는 청년들이 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료가 누적되지 않았지만 3학년으로 올라가는 비율은 그럼 어떻게 될까?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은 3학년 올라가는 비율이 30%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1, 2학년 때 뭐 어찌 보면은 기계적인 공간, 사랑 없이 자라야 되는 보육원. 제가 보육원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이성남 대표라고 하는 한국과사랑협회 회장인데요. 보육원에서 어려서부터 들어가서 자란 청년이고 지금은 장학사까지 중학교 교사가 됐다가 이제 장학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 저는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주고 키워준 보육원에 대해서 너무 막말하는 거 아니냐? 그건 좀 표현이 과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요. 그러면 감옥과 일반 사회와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유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보육원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생활을 공동으로 해야 되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스케줄을 따르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공동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 있는 게 보육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원은 감옥으로 표현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하나도 과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이 청년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학 생활이면 이런 걸 잘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대학원에서 성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쉽게 겪게 되고 그런 유혹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 그래도 생활비도 처음에 나왔던 자립지원금을 급하게 까먹고 나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그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취업 당연히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30~40% 정도가 경계성 지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고용해 봤는데요. 어, 일반 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여러 직업교육 시도하고 있지만 어, 저는 정말로 이 청년들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그 점심시간에 결혼했던 그 청년을 돌이켜보면 이 청년들이 어려서 받아야 될 마땅히 사랑의 분량을 먼저 받고 거기서부터 어른을 신뢰하고 회복되는 일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수박 겉핥기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가장 고생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으로 현재는 10년 전까지 200만 원이었는데요. 현재는 500에서 2천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2천만 원은 디딤돌 씨앗 통장이라 그래가지고요. 누군가 5만 원 후원해주면 국가가 5만 원을 매칭 펀드에 줘가지고 월 10만 원 정도, 그래서 120만 원이 10년이면 1,2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서 500만 원 또 시설, 그래서 500에서 2천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보육원에서 나가는 청년들한테 보육원에서 가리키는 첫 번째 교육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교육이 뭐냐면요. 놀랍게도 당신들이 나가서 생모생부가 18년 동안 당신을 만나지 않았던 생모생부가 당신네들을 찾아와서 자립정착금을 가지고 우리 같이 살자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주면 안 돼요. 라는 게 교육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 주거든요. 자기 생모생부로 나타나신 분들한테 그 돈을 다 맡기고 곧 부모를 못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시설 자립정착금을 노리는 게 또 누굴까요? 보육원 선배들이에요. 보육원 선배들이 그 돈을 온갖 방법으로 꼬셔서 투자하게 하고 이번 6월 달에 그 보육원 퇴소하자마자 1년 만에 자살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비트코인을 다 샀대요. 그러나서 이번에 6월 달에 비트코인 폭락하면서 바로 또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옛날보다 그리고요. 지금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으로 24세까지 매월 30만 원 주는데 이 30만 원 주면서 어떠한 큰 변화가 있었냐면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현재는 어디 있는지 이 청년들이 돈을 받으러 나오면서 파악되고 또 이 청년들이 그러면서 자살했을 경우에 이전에는 무용고철이 됐던 게 요즘에는 보육원 퇴소한 그걸로 인해서 그 보육원에 바로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요즘에 그렇게 그 자살했다는 그 정보가 올라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의 자살률이 없는데요.
그 미국과 동유럽에는 아직도 보육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자료를 봤더니 공산권이 보육원이 많아요. 근데 그쪽에 봤더니 일반 아동의 20배가 넘는 자살률이더라. 그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만만치 않게 높을 것이다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고아잖아요. 그 고아의 고자는 외로울 고자입니다. 아동들이 나와서 외롭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옆에 서주지 않으면 외로움을 못 견디고 또 그 두려움을 못 견디고 청년의 때 목숨을 꺾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해서 월 55만 원 정도 받는데요. 이 55만 원 때문에 또 알바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르바이트하고 다른 인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돈이 줄면 괜히 몸만 고생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 청년들이 한 85만 원 정도, 자립수당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55만 원, 그래서 한 85만 원, 90만 원 미만의 돈을 받는데요. 이거 가지고 거의 방 안에서 컴퓨터 오락하고 라면 먹고 그러면서 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 이 청년들이 어디 가면은요, 조금만 해도 좀 후원 받아요. 요즘에 청년들. 그리고 자기네들 표현으로는 몸값 하러 다닌다 그래요. 자기네들이 얼굴 한번 보여주고 좀 우리 힘들어요라고 얘기하면 바로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또 이제 어떤 교회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생활을 하면 돈을 받으니 그 후원자들한테 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 근데요,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을 만나서 이제 그 청년들이 25, 30 된 청년들을 만나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옆에 누구 한 명 있어줬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20대 초반에 있는 청년 옆에 서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아이들이 웰컴할까요? 아니죠. 잔소리한다고 엄청 괴로워하고 밀어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이 나이 들어서 얘기하는 게 그래도 내 옆에 좀 있어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얘기랑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줌에도 불구하고요. 높은 범죄율, 유흥업소 근무율, 2010년에 서울 주변에 30개 넘는 보육원에서 나오는 18세, 그 당시엔 18세 퇴소였습니다. 요즘엔 24세까지 늘어졌어요. 근데 24세까지 있는 청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원이 싫으니까. 그 안에서는요, 보육원 내에서는 자기가 피해자이기도 하고 범죄자이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 보육원에 퇴소한 청년들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사춘기 때 형들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해요. 남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 7명, 10명 사춘기 아이들을 한 방에 넣어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생님들이 24시간 못 지키죠. 그 안에 막 성적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 가둬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게이가 될 확률도 높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성인이 되면 거기서 17세, 18세로 퇴소하기 전에는 똑같이 당한 것을 또 줘요. 요즘에는 학대는 없다고 합니다. 학대가 뭐냐면 보육원 선생님이 아이들 때리는 것을 아이들이 즉각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학대는 줄었지만 그 안에서 내부적인 폭행은 더 늘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훈육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아동 인권을 굉장히 주창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아침에 3번 이상 큰 소리로 깨우면 학대라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깨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코로나 기간 작년 6월에 제가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하고 갔어요. 근데 그 방을 구경하러 갔는데 떡대가 정말 큰 아이들이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오전 11시였는데. 그래서 그 보육원을 퇴소한 형님이 가가지고 근데 형님이 벌써 걔네들은 모르는 30대니까 가서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니네 지금 걔네들이 아마 고2, 고3 그 정도 나이일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니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명이 그나마 가장 등치 좋은 놈이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툭툭 그 사람 가슴에 찍으면서 이야기해요. 날 쳐라 이 새끼야. 깽값이나 받자. 네가 뭔데 여기 와서 나한테 잔소리냐. 근데 이 보육원 퇴소한 형님이 너무 당황한 거죠. 그 아이들의 거친 행동에. 그러면서 옛날에는 내가 보육원에 가면 쟤네들이 선배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칠어졌냐고 했더니 아이들을 훈육할 수 없다. 아동 인권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모든 훈육을 거부당했고 이 아이들이 철저하게 선생님들을 배척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 내에 선생님들의 권위가 전혀 없어졌기 때문에
많은 보육원 원장님은 나 정말 이거 그만두고 싶다. 근데 내가 그만두면 얘네들 어디로 가요? 라고 하면서 아파하는 목소리도 또 한편에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30대, 40대 넘어가면 무엇이 될까요? 노숙자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살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들은 다시 가정보호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양법 위탁 규정 개정이 전국 입양가족연대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입양 위탁가정 발굴이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입양된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알기만 하면, 이 보육원 퇴소한 청년들의 아픔을 알기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곧 통일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희 집에 한 50명의 지금 탈북민이 모여서 한쪽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거실에서. 매달 한 번씩 모이고 있는데요. 정말 탈북민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 북한의 자유를 주십시오. 통일됐을 적에 저 북한에 있는 수많은 고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 70% 이상의 탈북민은 여성입니다. 왜 여성일까요? 그리고 또 90% 이상은 국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세요. 뭐냐면 자유를 위해서 중국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넘어간 거고, 넘어가서 몸 팔리신 분들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중국에 몸 팔려간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그 여성들이 낳은 고아들이 30만 명이나 중국에 있다고 해요. 누가 돌보죠? 우리가 돌봐야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3만 명이 아니라 하나님 저 중국에 있는 30만 명의 정말 북한의 그 고아들을 우리가 돌보게 하여 주십시오. 동남아에 있는 수많은 보육원에 있는 저개발국가, 정말 가난 나라에 갈수록 보육원에 아니면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이들 우리가 품게 해주세요. 우리가 키우게 해주세요. 그런 문들이 열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안방의 문이 먼저 열려야 되겠죠. 보육원 아동의 가정 체험도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정을 체험하지 못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가정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가미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설 퇴소 청년들의 영유 구원 프로그램 너무나 필요해요. 정말 자기가 몸값 한다. 자기 얼굴 팔고 내가 돈 좀 벌고 오면 되지. 저희들이 그 퇴소한 청년들하고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은 아이고 이 사람들 어디 가서 또 선한 일 했다고 하려고 내 얼굴 파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상처받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청년들이 스스로의 자기의 몸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년들이 하나님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이 감당 못할 큰 그릇 되지 않을까요? 그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적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입양에 대한 두려움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아이를 키워봤더니요. 친생자녀나 입양자녀나 전혀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용기 내시면 됩니다. 그 입양자녀 유전적 문제 고민하시잖아요. 내 자녀 유전적 문제도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혈액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대장암으로 고생하셨는데, 제가 유전자 검사해 봤더니 저는 위암의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유전적 문제 요즘엔 기술로 다 할 수 있어요. 입양 자녀들도. 그러니 입양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용기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양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입양됐기 때문에 우리 또 입양해야 됩니다. 공개 입양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넘기겠습니다. 입양가족 선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가운데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분이 제프 라이언이라고 그 코스트코의 부회장이셨어요. 넘버 3였습니다. 저희 회사에 방문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분을
이분의 호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우리나라 코스트코 같은 회사입니다. 그 미국 본사의 전체 부회장이니까 상당히 영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이분 모시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서는 제프 라이언 씨, 당신이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프 라이언 씨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막 손살을 치면서, 아니라고, 나는 한국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내가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린지 모른다.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지 마세요 라고서 막 손사래를 쳤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시설을 쭉 돌아보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 악수를 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프 너무 고마워. 아침에 당신이 입양을 인해서 이렇게 큰 기쁨을 누렸다고 하니 참 은혜가 된다. 감사하다. 나도 쌍둥이를 입양했거든 이라고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분이 저를 가만 보고 있다가 그러면 창화야, 아침에 이야기한 거 나 취소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취소해요? 라고 얘기했더니 제프 라이언 씨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실은 나 행복하지 않았어. 나 입양해가지고 우리 한국 아이들 때문에 걔네들 사춘기, 티네이저 기간 동안 내 아내와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내가 만약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괴롭고 힘든 걸 알았다면 나 절대 입양 안 했을 거야. 그래서 입양은 만만치 않아. 너 준비해야 돼. 걔네들 사춘기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지 몰라. 그러니 입양은 결코 쉬운 게 아니야 라고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뭐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서 자기 지갑에 사진을 꺼내주는데요, 미국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분이 지금 70 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사진에 보니까 백인 아들 둘, 그리고 한국 아들, 한국 딸, 총 4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이 4명이 다 30대니까요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한 서너씩은 난 것 같습니다. 그 조그만 사진에 정말 빠글빠글한 아이들과 어른들의 사진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까만 피부의 아이가 3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축구 우승을 했고, 얘 때문에 무슨 대회 우승을 했고 하면서 자기의 입양한,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이 입양한 자녀들을 자랑을 하세요, 저한테. 그러면서 청아야, 나는 입양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결코 입양을 안 할 건데, 놀랍게도 내 자녀들은 입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 내 자녀들은 입양했다. 그러니 나는 내 자녀들이 티네이저 기간 동안 그렇게 울고 힘들어할 적에 그 울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 아이들을 죽이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엄청나게 큰 아이들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자녀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 그리고 그때 같이 울고 했던 것이 결코 헛된 게 아닌 것을 내가 알게 됐어 라는 고백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제프 라이언 씨 시애틀에 있는 그분 집을 가봤어요. 궁궐이고 백인 마을입니다. 그 마을 안에서 동양 아이 둘이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두 분의 이야기를 그 이후에 만나서 들어보니 정말 거인이 되어 계신 거예요. 너무나 멋진 큰 나무들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입양이 분명히 어려움을 주는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양이라는 것이 또 우리 자녀들을 더 크게 만들고 또 그 부모를 더 크게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다음 사진은 제가 그 미국 갔을 때 사진인데요. 이 백인 아저씨가 자기 친생자녀 3명, 그리고 다운 증후군 아이 2를 입양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작년에 4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입양을 했어요. 근데 이 4명의 자녀가 에이즈 환자예요. 이분이 우크라이나의 보육원에 갔다가 우연히 그 4명의 자녀, 형제 자매인데 그 부모가 그 에이즈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에이즈로 죽고 나서 4명의 자녀가 쪼르륵 보육원에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약을 주지 않으면, 약이 당연히 미국보다 없겠죠. 미국은 다 의료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 중에 내가 너한테 맡긴 자녀다라고 해서 그 4명의 자녀를 이제 가슴으로 품고 오기 전의 사진입니다. 근데 4명의 자녀를 입양하는데 미국 사람이 얼마 들 것 같으세요? 한 명당 5천만 원 듭니다. 국가 지원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2억이라는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사이먼,
야, 너 내가 미국 생활 해봐서 아는데 그 2억이란 돈, 20만 불?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거 어떡하려 그래? 그랬더니 그분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혹시라도 직장 잘리거나 그러면 얘네들 보험이며 뭐며 9명의 자녀, 와, 너 대단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이러고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며 믿어요. 내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맡겼을 적에 이 자녀들이 필요를 못 채우시겠어요? 나는 채운다고 믿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이었다라고 해서 9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거는 저희 작년 추석 때 사진이에요. 가운데 있는 아기가 성윤이라는 아이입니다. 베이비박스에서 들어왔고 저희들이 이 아기를 위탁을 했어요. 성윤이를 제가 가슴에 품고 그 밤에 밤중 수유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창화야, 너의 아들이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성윤이는 3개월, 길면 6개월 내에 입양 가정으로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 제 아들이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 아들 맞아. 왜냐하면 저희 집에 넷째가 먼저 천국 갔는데 하루 살고 천국 갔거든요. 너의 넷째 아들은 네가 하루 살고 천국 보냈다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했는데 성윤이는 네가 6개월이나 키울 거면서 왜 이 아이는 너의 아들이 아니니? 내가 너한테 맡긴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그렇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방법에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맞아요. 내 아들 맞아요. 성윤이를 나한테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서 아침에 저희들이 아침 7시에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요. 그때마다 가족들이 성윤이를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또 8번째 아들, 이 성윤이 다음에 올 초에 우리 집에 있다가 이제 또 그 넘어간 우주라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의 모든 핸드폰에는 성윤이와 우주 사진이 그 배경 화면이에요. 보면서 기도하겠다고, 볼 때마다 축복하겠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허락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나이가 지나신 부분들은 그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세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젊은 부부들 조금만 도와주면요. 놀랍게도 3명, 4명 낳는다고 합니다. 그 당진 동일교회라는 데를 제가 방문한 일이 있어요. 깡촌 교회인데 평균 3.2명인가를 된대요. 젊은 부부들이 3, 4명의 자녀를 낳는다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요. 주일 내내 저녁마다 아이들을 돌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이 스스로 되거나 우리 성도님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도록 유럽이 2050년에 유럽 가보면 많은 정부들이 모슬렘으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모슬렘 사람들은 8명의 자녀를 낳아요. 평균. 평균 8명의 자녀를 낳는데요. 제가 5명의 자녀잖아요. 100년 후에 제 자녀들이 다 5명씩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0 패밀리에 10,000명이 넘습니다. 딱 6세대가 되면 13,000명인가 돼요. 놀랍지 않으세요? 5명씩 6세대면 제가 120살 정도, 130살까지 살면 볼 수도 있어요. 5,000명, 6,000명 제 아래로 쉽게 갑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다자녀를 낳게 해야 되겠죠. 저희 둘째가 22살인데 내년에 장가 간다고 막 들떠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자녀 5 이상 낳기.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결혼할 자매한테도 그 약속을 받았어요. 결혼할 자매가 19살 먹은 자매인데요. 그 선교사 준비하고 있는 자매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교회가 아이들을 함께 양육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어린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고 생명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정에서 분리된 모든 아동들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 주세요. 시설에 있으면 시설병에 걸린다고 보육원 원장님들이 말씀하세요. 대한민국 교회에 입양 위탁을 준비하는 가정들과 모임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온누리교회가 7만 성도라고 합니다. 입양가족 몇 가정 모이는지 아세요? 32가정 모입니다. 택도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너무나 부러워하세요. 입양가족들이. 온누리교회는 입양가족 모임이 있다고요. 입양가족 없어도 입양가족 모임이 생겨야 돼요. 거기에서 입양가족들이 모여야 됩니다. 보육원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들 거기에 가셔야 돼요. 나는 생육하고 번성할 나이도 지났다. 나는 모두 안 돼, 모두 안 돼. 그러면 보육원에 가서 한 아이가 18세 돼서 나올 때까지 꾸준히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만나 주셔야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이 18세 때 나와서 잠시 방황하더라도 나를 그때 만나줬던 어른을 신뢰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갑자기 18세 나온 아이들 만난다고 마음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보육원에 가서 만나 주셔야 돼요. 시설 퇴소 및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 이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 선교부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모든 입양자녀들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짧게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이렇게 귀하고 정말 생명을 위해서 앞서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서서 수고하고 애쓰신 정말 선배님들 앞에서 조금의 나눔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선 것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나눔을 통해서라도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며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메시지에 반응하는 일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있도록, 대한민국 성도님들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능력 발휘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제가 외부여갖고 주변이 좀 혼란스러워서 밖에 잠깐만 나왔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제가 시작 기도했던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시설에 있는 2,700가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원가정에 분리되는 아동이 평균 2,700명이 보육원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은 일반 가정으로 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위탁 가정이 있으면은 국가에서는 우선순위로 위탁 가정에 넘겨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위탁 가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일반적으로 보육원에 한번 들어가면은 옮기기가 쉽지가 않겠죠. 일반적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발생하는 계속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네. 네, 이게 지금은 그러면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들은 대부분 남아가 해외로 입양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남아이거나 부모님이 정신병력이 있거나 알코올 병력이 있거나 뭐 그러면서 그런 과정의 아이들,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올해 위탁했던 우주라는 아이가 손톱하고 머리카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없나 봤더니 결국은 그 DNA 손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우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해외 입양 대상 아동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그 기간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2년, 3년 넘어가서 만약에 이 아동이 해외 입양이 안 된다면 그러면 현재는 그 입양 전제 위탁 가정으로 넘어가 있는데 안 된다면은 저희는 그냥 그 입양 기관에다가 저희 집으로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장기 위탁을 하면서 입양 수속을 밟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미국에서는 입양하는 기준이 좀 두 가지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은 친자녀와
똑같이 예를 들면 부모가 돌아갔을 때 상속 권한을 갖는 자녀와 그렇지 못한 그 양육의 의무를 주는 입양 두 종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미국도 입양은 그 법적 그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그 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속권을 당연히 받죠. 미국 가정에 입양됐을 때. 네네. 제가 근데 궁금한 건 이제 한국에서 네네. 외국에는 이렇게 입양이 활발한데 우리나라가 입양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출산제만 된다고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갖고 네네. 그런 조건을 가, 네,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져야 한국에서도 좀 더 자유로운 입양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네. 11월 16일 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입양법 개정이 지금 저희들이 올려놓은 법안이 올라가서 남인순 의원이라는 분하고 병합심의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 그 김혜 의원이 올린 게 보호출산법입니다. 그래서 보호출산법이 올라가지면 많은 유기 아동이 급격히 줄겠죠. 현재는 유기 아동 대상, 그러니까 그 위기 임산부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낙태, 불법, 그러니까 위험한 낙태이거나 아니면 유기하거나 두 가지, 베비박스거나 두 가지 초이스인데 보호출산법이 돼서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리고 또 위기 임산부를 케어하는 시스템이 지금보다는 좀 더 소규모되고 가정화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도 보호출산법은 통과되기 어려운 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보건복지부 의견입니다. 그 보편적 출생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보호출산법 단독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라는 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 보건복지부하고 미팅했을 때 내용이고요. 돌아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입양을 하겠다고 하는 부모님들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적습니다. 네, 너무나 적고 요즘에는 개 키우는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에너지를 좀 멍멍이 쪽으로 옮겨둬서 그런 건지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육원에서 나온 청년들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올바로 그리고 제가 전하는 것보다 보육원 당사자, 보육원 나온 당사자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고아사랑협회와 고아권익위원회 두 군데 단체에 있는 분들이 제 입양 가족들이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날 국회에서 그 고아 컨퍼런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데 행사나 모든 과정은 전국입양가족연대가 다 준비를 하고요. 그 최재형 국회의원하고 김미애 국회의원 두 분이 주체가 되고 주관은 아까 고아 당사자가 돼서 이분들이 그날 다 스피커로 이야기하게 만들었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왜 입양돼야 되는지, 왜 가정이 필요한지를 고아 당사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5년 전에 제가 고아권익위원회 조윤환 대표 만났을 적에 당신의 소원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당당하게 나는 아름다운 보육원을 만드는 게 내 소원이다라고 얘기해서 예끼 이 사람아 그랬어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이 가정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거죠. 보육원에서만 자랐는데 내가 보육원에서 이것도 어려웠고 이것도 어려웠으니까 이런 것들만 바꾸면 보육원은 아름다울 거야라고 얘기해서 잘못 알고 있다. 보육원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없는 거다. 당신이 아무리 아름다운 보육원을 만든다고 한들 거기엔 부모가 없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당신이 앞으로 할 일은 가정회복 운동 그리고 보육원의 아동들이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스피커 역할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이분들이 입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이분들을 뒤에서 많이 지지하고 또 후원하는 단체가 누굴 것 같으세요? 어, 좀 약간 그 인권 운동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가서 아주 좋은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하나님보다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앞서서 좀 왜곡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그 고아 단체들의 어떤 미팅에는 저는 좀 많이 참석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올바른 메시지를 내야지 그리고 또 그분들의 안타까운 메시지가 잘 교회에 전달돼야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이제 입양과 위탁을 할 거라고 생각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만 저 개인적인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보육원에 있는 18세 이후의 아동들이 대학 진학률을 높이게 하려면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제가 임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입양 관련된 의견을 반영을 한다면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게 좋을까요? 그 대학 진학은 말씀드린 대로 돈을 주기 때문에 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하면 대학 진학하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공적 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 누군가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오면은요, 아까 500에서 2천만 원 받았을 적에 정말 순식간에 다 써버리는 아이들도 많고, 아니면 사기 당하거나 심지어 자기 생모 생부한테 뺏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결코 잘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저는 그래서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그 사회복지 프로그램 내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빵뿐만 아니라 거룩한 복음과 사랑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진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고 자기 관리할 수 있고 3학년, 4학년 거기서 살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적 후견인 제도를 저희들은 이야기하지만 이런 크리스찬 문화 안에서는 그 청년들의 이모가 되어주고 삼촌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 사회에서는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 사회 홍 박사님 계시지만 거기에 보면은 뭐 민노총도 있고 민변도 있고 여러 급진 페미니스트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해외 입양을 절대로 반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국내 인구도 적은데 어떻게 100명이라는 아이들을 해외에다 보내냐라고 막 이야기를 하세요. 참 맞는 얘기지만 말씀드린 대로 누가 가나 보면 국내 입양되지 않는 아동 또 장애 아들이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오히려 빨리 정착할 수 있게 어린 나이에 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분들하고 뭐 몇 번 설전이 오고 갔던 적이 있고요. 저출산 고령 사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양 쪽에서 풀기보다는 정말 제가 소망하는 거는 일단 당장 교회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 방과 후 뭐 한 20분 앉아가지고서는 잠깐 선생님 앞에서 나눈다고 크리스찬이 될까요?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가 제가 1970년생인데 70년에 제 친구들 보면은 거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지금 대학 졸업하는 친구들의 3%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보면 90%가 날아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다음 세대가 없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 청년들, 지금 이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가? 교회가 이 방과 후 아이들 학교 프로그램을 잘만 유지해 준다면, 그 아이들을 돌봐준다면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해서라도 자녀를 더 낳을 것이고요. 그 자녀들은 교회에서 그 교회 선생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기도를 받으며 더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내에서 학원이 운영되어야 되고, 교회 내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 내에서 그런 모든 활동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4가지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개신교만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았거든요. 개신교만 어찌 보면은 좀 김현철 목사님 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태아 생명에 대해서 싸우지 않았잖아요. 다들 그것에 대해서 덮어뒀던 게 대부분의 개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 사회 솔루션은 교회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 말씀의 순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교회의 어르신들이 도와주신다면 젊은 부부들은 당진 동일교회 성도님들처럼 아기를 낳을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오늘 총 10분, 지금 한 분 나가셔서 9분이 계신데 의견들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양승봉 선교사님 접속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백 명이 모여 있을 줄 알았어요. 글쎄, 제가
조금 한 15분 정도 늦게 들어와 가지고 앞부분 말씀을 못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아이가 2,700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4,000명이요. 1년에 평균 지난 5년 동안 보면 4,000에서 5,000명입니다. 근데 시설로 들어가는 아이가 2,700명이란 말인가요? 그 중에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2,700명은 아까 그 친권자들이 있는 대부분이 친권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게 이제 90%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친권이 있는 아이들은 입양이 안 된다는 거죠. 입양 대상 아닙니다. 네. 그래서 위탁 가정에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왜 위탁을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헤어져요? 키우다가 어떻게 헤어져요? 난 못 헤어져요. 그래서 아예 안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작년에 위탁을 결정하고 할 때 그게 참 두려웠어요. 근데 그게 두려웠는데, 두려운 것만큼 실제로 또 그립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 배경사진, 그리고 저희 딸들 방 가보면은 그 애기들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벽에. 그러니까 보고 싶고 그리워해요. 근데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천국에서는 만날 거다. 왜냐하면 평생을 우리가 이 자녀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너의 동생이고 우리가 만날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렵죠. 두렵고 헤어짐인 게 두렵지만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입양이 진행되나 봤을 적에요. 놀랍게도 미국의 67%가 그러니까 3분의 2죠. 3분의 2는 위탁하다가 입양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아기의 친권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미국의 정부는 미국의 판사가 첫 번째 그 옵션을 줍니다. 그 위탁 가족한테 당신이 이 아이를 위탁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적에 첫 번째로 그 부모가 위탁 부모가 그래요 나 입양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너 이 가정에서 자라고 싶니? 이 부모님들이 너를 입양하고 싶은데 근데 아이가 예스 하면 그렇게 돼서 입양되는 게 67%나 돼요. 그게 미국의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강의를 제대로 들었으면 안 여쭤볼 텐데 그 국내에 입양되는 아이들이 한 해 몇 명이나 되나요? 국내 국외 합쳐서 300명 미만입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이래 보면은 입양을 하고 싶은데 뭐 1년씩, 2년씩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뭐 정인이 사건 이후로 더 기다려야 된다고 네. 그러는데 그러니까 입양을 하고 싶은 가정은 많은데 대상 아이들은 없는 셈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여아를 바라는 가정은 몇백 가정 돼요. 그리고 남자를 입양하겠다고 하는 가정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다 일단 해외 입양 대상 아동이 그 1년 정도 기간 지나고 나면 해외 입양 대상 아동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국내 그 부모 젊은 부부들이 그러니까 남자 아이를 입양하겠다 그러면은 바로 입양이 어렵다. 네네 빨리 됩니다. 근데 그 말씀드린 대로 정인이 사건 있고 나서 판사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서류를 쥐고 계세요. 이전 같으면은 판결이 한두 달이면 끝날 것을 요즘에는 그게 장기적으로 길어지면서 보통 국내 입양이 11개월, 해외 입양은 2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요. 그 6개월, 그러니까 우리가 낯가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기가. 그때 보통 6, 7개월, 생후 6, 7개월에 낯가림을 하는데 그 전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연구 과정을.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원가정에서 분리된 아동인 경우에는. 근데 이것들이 지금 계속 길어지면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꿔주세요라고 하고 전담 판사제 그리고 판사님들이 숙려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그 리미테이션을 주자. 그리고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기각 사유를 밝혀라. 그래서 그 세 가지 가지고 그 입양법 개정안에 일부 넣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받아들여질지는. 전체 입양이라는 얘기는 많은데 비해서 실제로 입양하는 가정 아이 수는 굉장히 적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2,700명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90%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90%가 친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2,400명 정도 되는 아이의 절반 이상은 단 한 번도 연락을 안 해요, 부모가. 그러면 1,000명 이상의 아동은 실은 친권이 있어도 친권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죠. 현행법에 3년 이상 부모가 면접 교섭을 하지 않으면 친권을 없앤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친권을 박탈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른 페널티가 없고 보육원 입장에서는 아동 수학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원래대로 된다면 친권을 박탈당하겠죠. 그 부모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접 교섭을 하지 않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달 가서 만나줘야 됩니다. 생모 생부가. 안 하면 너가 얘 부모 맞아라고 해서 끊어버려요. 그거는 위탁가정에도 가야 돼요. 부모가 가서 만나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만나주면 끊기는데 우리나라는 18년 동안 한 번도 찾으러 가지 않아도 친권에 대한 전혀 퀘스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저기 남인순 의원이나 몇 분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입장이시지만 이것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 입장에서 감사한 겁니다. 아이들의 친권이 박탈당했을 적엔 입양 대상 아동이 현재는 1년에 300~400명이 아니라 1,500명 이렇게 확 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입양할 건데 바로 질문이 들어오죠.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위탁가정을 먼저 찾아야 돼요. 이건 좀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위탁가정을 찾아야 되는데 위탁가정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라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가정이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체계는 굉장히 짧아요. 실은 역사가. 1980년 이전에는 보육원 지원 전혀 없었습니다. 보육원이 각자 생존했어야 됐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국가에서 돈을 이제 보육원 지원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돌아가서 그 위탁가정을 국가가 발굴하니까 저는 보기에는 90가정밖에 못 찾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이. 왜냐하면 매뉴얼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입양은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홀트도 민간이고요. 대한사회복지회 동방도 민간입니다. 이분들이 했을 적에는 그래도 300~400가정, 이전에 1,500명의 입양, 해외 입양까지 거의 2,500명을 감당해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이 대상 아동이 있으면은 그 입양 기관은 달려듭니다. 입양 부모를 찾으러. 근데 안타깝게도 저기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보육원에 가도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공무원분들 뵈면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그냥 없는 걸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너무 저는 안타까워서 당신네들이 못하면 이걸 민간한테 넘기십시오. 내가 그것을 그 최재형 장로님하고 어떻게든지 이야기해서 좀 일부라도 좀 바꿔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라고. 당신네들이 찾아도 어려울 거다. 이러고 이야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탁가정을 신혜라 집사님하고 막 같이 활동해서 2년 전에 한 100여 가정을 찾았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위탁가정을 신청하고 교육받고 그 막판에 들어오신 분은 6가정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가정이 된 게 너무 감사하고요. 네네, 그렇게 계속 그런 활동을 해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마음 모아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모 스님 자기소개도 해주시고 의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목상교에 다니고 있는 박필모입니다. 저는 이제 입양 가정이고요. 2010년도에 선배님이시네. 입양을 이제 셋째를 입양을 했습니다. 이제 둘은 이제 낳았고요. 막내를 딸을 입양을 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듣고 의견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교회 홈페이지에 좀 올라와 있어서 저도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참석을 하게 돼서 뭐 글쎄요, 뭐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건 없었는데 근데 그 이제 위탁 제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좀 법적으로 좀 제도가 좀 만들어지고 그게 좀 잘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었고요. 이제 그 신혜라 그 집사님이 또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이제 미국의 그런 사례들을 이제 한국에 또 이식하고자 이렇게 많이 애쓰시는 것을 전에 어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제가 노력들이 좀 잘 결실이 좀 맺어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가 참 그 현실을 좀 직시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의견 말씀 나누실 분 있으면은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고요. 혹시 의견 없으면 우리 임영진 소장님 지금 접속 가능하신가요? 예, 화면은 못하고 그냥 접속만 가능합니다. 예. 아, 네. 그럼 인사 한 말씀 나눠주시죠. 마지막 임영진 소장님 인사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저희 성산 포럼 금년 이제 마지막 주제로 입양에 대해서 우리 오창하 대표님 통해서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내용이 참 많았는데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 눈을 더 높게 또 멀리 또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또 마음의 울림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수고해 주신 성산 포럼을 이끌어 주신 우리 송순철 우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많은 관심과 기도로 참여한 동역자분들 축복하고 또 내년에 또 성산 포럼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밝혀가는 그런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창하 대표님이 저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더니 제가 갑자기 부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랑 같은 연도에 태어나신 거를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니, 저보다 나이 많으신 줄 알았어요, 전.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 돼가지고. 농담입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 연락드릴게요.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총장님.